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내가 3시라고 해줬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까먹은 거예요. 어제 네가 물어보고. 네. 아, 3구. 3국. 자, 삼국시대가 됐어. 이 삼국시대는 이제 요때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기존에 이 삼국시대 이전에 배웠었던 게 우리 여러 나라라고 했어. 근데 그 여러 나라는 어떤 체제였어? 연맹체제야? 아니면 왕 중심으로 나오는 체제였어? 연맹이었지. 그래서 이 연맹체제로 갔어. 연맹체제로 가다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거는 고대 국가 시기라고 했는데 이젠 이 연맹체제에서 어디로부터 이제 권력이 나온다? 왕으로부터 나오는 중앙집권 체제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렇지? 그래서 이 중앙집권 체제였었고 이 중앙집권 체제 속에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를 했었지. 이 각 나라마다 대표하는 회의가 있었어. 고구려를 대표했었던 회의는 무슨 회의? 제가회의. 그리고 백제를 대표했었던 회의는 정상회의. 그리고 우리나 신라를 대표했었던 회의는 무슨 회의? 화백회의. 그렇지, 화백회의. 이 화백회의의 수장은 뭐라고 불렀었어? 상대득 이렇게 불렀었어. 이 중앙집권 체제가 이렇게 바꿨는데 그러면 교과서에서 나오는 중앙집권 체제에 조건이 있었거든. 첫 번째로 이 중앙집권 체제는 왕으로부터 권력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로 뭐가 반포돼야 돼? 율령이 반포돼야 된다. 이거 두 번째로 됐었던 거는 종교 중에서 뭐가? 불교가 공인돼야 된다. 자, 그래서 중앙집권, 율령, 불교공인,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왕의 권력이 잡혔어. 그럼 이제 어디로 나가야 돼? 밖으로 나가야겠지. 그치? 네. 뭐라고? 네. 내 목소리 씹혀서 못 들었어.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복활동, 대외활동,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 삼국 중에서도 이제 먼저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이제 각 나라의 전성기 있었거든. 전성기. 우리나라 4세기 전성기 누구야? 백제. 자, 5세기. 5세기 고구려. 우빈아 마지막으로 6세기 누구야? 신라. 이거 알아둬야 된다. 그럼 이제 고구려 들어갈게. 이거 설화는 빼먹을 거야 지금 설화는 안 할 거야. 자,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은 주몽이었었고 이때 당시 이제 주몽이 부여해서 와서 이제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 있으면은 부여해서 이쪽으로 정착을 해가지고 정착한 지역 여기가 어디라고 불렀었냐면은 졸본이었었어. 그래서 수도를 졸본으로 잡았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정치 체제를 보면은 당시에 주몽이 이 졸본 지역에 있었던 유력한 부족 세력이 있었지. 그 부족 세력이 있고 그 부족 세력의 딸과 재혼을 하게 됐는데 이 재혼했었던 딸 이름이 뭐라고 불렀었어? 소선호라고 불렀었어. 그래서 요 소선호 가문과 이제 결혼을 해서 그거 바탕으로 세운 게 고구려다. 그래서 이 주몽은 고구려 세우고 나서 성씨를 자기는 고구려의 고씨를 따와가지고 고주몽이라고도 불렀었고 사료에서는 뭐라고도 나오냐면 동명왕이라는 얘기도 나와. 동명왕 혹은 추모왕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동명왕, 추모왕 하면은 주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주몽과 관련된 고구려에 대해서 묻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둬야 돼. 자, 그래서 이 정치 체제를 보면은 당시에는 이제 5부족 연맹체여갖고 게르부부터 시작해서 5개의 부족이 있었어.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열렸었던 회의가 제가회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주몽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었던 유리가 왕에 오르고 나서 얘는 어떻게 보면 부여에서 왔었던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이 주몽이 죽고 왕에 오르니 여기 졸본 지역에서 같이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견제를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견제를 피하고자 수도를 천도를 하였으니 그 수도가 어디였었어? 국내성이었었다. 요거 알아둬야 돼. 알겠지? 중앙인데요? 누구한테? 웅민이요. 웅민이. 안 봐도 되잖아. 부모님 아니면 안 봐도 되잖아. 수업 중입니다 하고 끊어. 그럼 되잖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구려 성장 들어가면은 1세기, 2세기부터 볼게. 2세기 때 초기에 우리가 배웠었던 건 태조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 태조왕 때는 이 5부족 연맹체 중에서도 게르부 있지? 게르부 중에서도 고씨가 왕위를 세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왕이 세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건 왕권이 어땠다? 셌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지. 그럼 왕권이 세면 정복활동 가기가 편하겠지. 왜냐면 내가 그 왕자리를 비워도 밑에 있었던 신하들이
이제 까부지를 못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이제 태조왕 시기 때 옥저라든가 아니면은 동해를 복속시키고, 그리고 여기 유화강이 이른데 유화강의 동쪽 우리가 몰라 불러? 요동. 그래서 요동까지도 진출하였었다. 그래서 태조왕 다음에 차대왕, 신대왕 되고 그걸 물려받아서 올라온 게 고국 천왕이었었어. 그래서 이 고국 천왕 시기 때는 게르부 고씨 왕의 세습과 더불어서 이제는 부자 왕이 세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이러한 부자 왕이 세습과 바탕으로 해서 이때 당시에 오부 체제를 중앙의 방위 체제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게르부를 필두로 해가지고 나머지 있는 4개의 부족들을 동서남북으로 중앙에서 각각 보내서 보고하는 형태의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로 만들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지? 자, 근데 내가 이 부자왕의 세습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당시 국상 중에서도 누가 나는 일으켰었냐? 좌가려라는 사람이 일으켰었다라고 했어. 얘는 국상이었었고 지금의 국무총리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거를 그 고국 천왕이 좌가려를 자기가 직접 주도해서 없애버리게 되고 반대파까지 같이 숙청을 하게 됐어. 그럼 지금 이 국상 자리가 남았지. 남아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새로운 사람을 앉혀야 되니 그걸 누구를 앉혔냐? 농민 출신의 을파소를 앉혔었던 거야. 그리고 이 을파소가 건의해서 실시했었던 게 진대법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 진대법은 봄에 곡식이 없는 백성들한테 곡식을 빌려주고 그리고 추수가 되는 가을철에 갑계시킨다라는 춘대 추납의 원칙으로 실시됐었던 게 진대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었던 게 동천왕 배웠는데 동천왕은 위나라와의 전쟁했었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알아두면 돼. 자, 그 다음에 4세기로 넘어가서 4세기 때는 이제 미천왕이 즉위를 하게 됐었어. 미천왕이 즉위를 해서 이 미천왕 시기 때는 낙랑과 대방을 공격해서 점령하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자, 낙랑과 대방이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가 낙랑과 대방이거든. 그거 이거 하나 물어볼게. 이 낙랑이 설치됐을 때는 언제 설치됐었어? 어느 나라가 멸망하고 누가 설치했었던 거야? 고조선이 멸망하고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아는데. 아는데. 그치. 한 나라가 설치했잖아. 그래서 한사군 설치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여기 낙랑과 대방이 있었고 이제 여기에는 위쪽에는 고구려가 있었고 여기 이제 백제라는 나라가 있었어. 이 고구려랑 백제는 낙랑과 대방에 막혀서 서로가 간접적으로 으르렁거리고 있었는데 미천왕 시기 때 낙랑과 대방을 공격해서 여기를 멸망시키니까 어떻게 될까? 이제는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거야. 알겠지? 그리고 요동의 소안평 지역을 미천왕 시기 때 요때 정명을 했었던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 미천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었었던 고국 원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고국 원왕은 억가를 겁나게 당하게 돼요. 당시 이제 중국에는 전현이라고 있었거든. 고국 천왕이 즉위를 해서 전현에 모용비라는 황제랑 붙게 됐었던 거야. 근데 결과를 보면은 이 모용비와의 싸움에서 지게 되고 자신의 아버지였었던 미천왕의 시신이 독을 당하게 돼. 미천왕 시신 독을 당하게 되고 플러스적으로 인질까지 잡히게 됐었던 거야. 이 인질이 자신의 부인과 어머니였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고국 원왕이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 시신 독을 당했지, 어머니와 아내는 인질로 잡혔지, 전현의 모형비 보고 비리게 되는 거야. 자기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선처해서 인질만이라도 풀어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전현 입장에서는 지금 고국 원왕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고구려랑 싸워서 이길지 말지 장담을 못 하겠대. 그래서 고국 원왕의 말을 들어주지 않게 됐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열받았었던 고국 원왕이 당시에 이제 백제의 근초고왕이라고 있었어. 백제의 전성기를 맞이했었던 왕이었었는데 이 근초고왕이 남쪽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니까 백제한테 화풀이할 겸 그리고 백제를 견제할 겸 백제를 공격했었던 거야. 근데 백제가 이를 너무 잘 막았었던 거지. 여기서 고국 원왕은 백제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2년 동안 칼을 갈고 2년 뒤에 다시 한 번 더 백제를 공격하게 됐었던 거지. 근데 이걸 백제가 잘 막아.
잘 맞고, 얘네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구려는 무서운 나라였었는데 오히려 해볼만 하네. 여기서 두 번째 침략에서 맞고 이제는 반격까지 하게 됐었던 거지. 그래서 백제 근초고왕과 붙게 되고요. 이 근초고왕이 반격하겠다고 고구려의 이쪽에 평양성까지도 공격을 하게 됐었던 거야. 그리고 이 평양성 공격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고국원왕이 전사를 하게 됐었다. 죽게 됐었던 거지. 알겠지? 근데 요거 고국원왕 할 때 이건 적어놔. 고국원왕의 이름을 물어봐. 이름. 그래서 이 고국원왕의 이름이 뭐냐면 사유야. 사유. 그래서 고구려의 사유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아니면은 뭐라고 호칭을 하면 얘 성씨가 고씨잖아. 그래서 고사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고사유. 자, 그 다음에 오세기로 갈게. 자, 이거 물어볼게. 내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평양성 공격해서 고국 원왕은 전사됐대. 근데 평양성 함락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고국 원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었었던 소수리망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됐었던 거야. 소수리망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지금 백제한테 복수를 하는 것보다 나라의 내치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지. 그래서 일단은 법체제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율령 반포야. 율령을 반포하고 유교적으로 학자들을 키워서 나라의 인재들을 많이 만들고 싶대. 그래서 설립했었던 게 학교였었던 태학을 설립하게 됐었던 거야. 그럼 이 태학은 뭐와 관련된 학교인 거야? 불교야, 유교야? 유교야. 알겠지? 뭐와 관련된 유교. 유교고, 그리고 소수림왕 시기 때 전진과 수교를 하게 되는데 이 수교를 바탕으로 해서 종교 하나를 공인하게 됐었던 거야. 이 종교가 불교였었던 거지. 그래서 불교가 이때 당시 공인됐었다. 그래서 전진의 순도라는 승려를 통해서 요게 공인이 됐었던 거야. 알겠지? 순도. 내 건가? 내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불교 공인 순도를 통해서 공인이 됐었다. 이 소수림왕의 시험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와. 왜냐면은 지금 중앙집권에 대해서 조건 중에 2개를 충족하는 게 소수림왕이지. 그렇기 때문에 소수림왕이 잘 나오니까 요건 알아둬야 된다. 자, 그리고 소수림왕이 죽고 후사 없이 죽게 되거든. 그래서 그의 동생이었었던 고국 양왕이 오르고, 그리고 고국 양왕이 얼마 안 있다 죽게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한반도의 정복 군주였었던 광개토 태왕께서 즉위를 하시게 된다. 자, 방금 고국원왕 이름 뭐라고 해서 고사유라고 했었지. 광개토 태왕 이름은 담덕이야. 담덕. 고담덕이라고 불리겠지. 그래서 담덕이야. 써놔. 광개토 태왕께서는요, 이제 정복군주로서 되게 많이 확장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일단 후연을 격파를 하셔. 후연을 격파를 하고, 그래서 북쪽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일단 광개토 대왕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 고국원왕의 복수야. 그래서 남쪽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백제를 공격한다. 백제 공격하는데 어렵게 나오면은 뭐 진상황 나오는데 보통 나오는 게 백제 누구랑 붙게 되냐면 아신왕이라는 애랑 붙게 되는 거야. 아신왕. 이제 아신왕 이전에 진사왕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진사왕이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전투에서 지게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에 따라서 아신왕이 즉위를 하게 됐었던 거지. 그리고 나서 광개토 대왕이랑 아신왕이랑 총 3차례를 붙게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신왕도 광개토 대왕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는지 자기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광개토 대왕이랑 붙었었어.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지게 되니까 세 번째에는 무서워가지고 장수를 보내고 9,000명 정도의 군사만 보냈었던 거야.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싸움에 도 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아신왕이 이제는 자기와의 전투에서 쫄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세 번째 전투 이후에 자기가 직접 해군을 이끌고 백제 수도였었던 한성을 타격을 하게 됐었던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타격을 하게 되니까 한성을 점령시켜 버렸었던 거지.
한성이 이렇게 점령됐어. 아신왕이 점령당하고 나서 붙잡혀 오게 되니까 광개토대왕한테 무릎 꿇고 빌게 됐었던 거야. 대왕께서 하시는 대로 제가 다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광개토대왕이 이야기하기를, 아신아, 그러면은 너 내가 하라는 대로 저기 보이는 너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지금 나한테 항복하는 것처럼 옹졸하게 하는 것처럼 해라고 하니까 아신왕이 몇 번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똑같이 백성들과 신하들 보는 앞에서 빌었었던 거야.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그래, 내가 이 나라만을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면서 군사를 물리고 도망했다, 퇴각을 하게 됐었던 거지. 그러니까 아신왕은 이때 지금 한번 이렇게 굴욕적이고 나는 고구려한테 복수를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었던 거야. 근데 이미 자기 혼자 힘으로는 고구려랑 싸우기 힘드니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백제 옆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어. 그리고 요 사이 시기 때 가야라는 나라가 있고 바다 건너 외가 있었다. 백제가 가야랑 외랑 친해서 얘네 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가야랑 외야,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너희가 신라를 좀 공격해주지 않을래? 그럼 신라는 분명히 나랑 고구려 두 나라의 도움을 요청할 거야. 그럼 내가 그 도움을 거절할 거고, 그럼 고구려군한테 도움을 요청할 텐데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신라 도와주겠다 군사 이끌고 오면은 그때 내가 고구려 수도 빈집 털이할게 라고 했었던 거지. 가야랑 외는 그래 친하니까 들어줄게 하면서 신라를 공격하게 됐었던 거야. 그러니까 신라가 광개토대왕한테 5만 명의 기병을 요청을 하게 됐었던 거야.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이참에 5만 명의 기병 이끌고 가서 신라 경주에다가 우리나라 군대 주둔시키고 신라의 내정 간섭해야겠다라고 해서 신라 도움을 받아주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신라 도움 요청을 받아주게 됐었고, 자신이 직접 기병 5만 명을 이끌고 신라를 도와주러 가게 됐었던 거지. 근데 외나라는 바다 건너 있었잖아. 그래서 고구려랑 직접 타격할 일도 없었어. 근데 고구려군이 옛부터 기병 이끌고 약탈하면서 군사력이 세다는 건 듣고 있었는데 지들이 세면 얼마나 세겠어 하고 고구려군이랑 붙었었던 거야. 근데 얘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셌었던 거지. 그래서 일단 얘네가 외나라가 처음에는 이 가야에 금강가의 주둔지였었던 김해 지역에다 자리를 잡았었는데 이 고구려군이랑 붙다가 너무 세서 며칠 안 가서 퇴각을 하게 됐었던 거야. 그 퇴각하는 외나라 군대를 고구려군이 쫓고 있었는데 가야군은 자신의 편이었었던 외나라가 돌아오게 되니까 우리 편이네, 맞아줘야지 하면서 김해 지역에 있는 성문을 열어주게 됐었던 거지. 근데 고구려군 기병이니까 겁나 빠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나라랑 같이 고구려군이 금강가야 김해 지역에 들어오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금강가야가 쇠퇴를 하게 됐었던 거지. 왜냐하면 금강가야의 주둔지가 김해 지역이잖아. 근데 그 김해 지역에 고구려군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한바탕 난리를 치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금강가야가 쇠퇴하게 됐었다라고 보는 거지. 그럼 이 신라 도움 요청한 걸 어떻게 하냐? 당시에 이제 신라의 호우총에서 발견됐었던, 지금 우리 호우총에 발견됐었던 호우명 그릇이라고 있어. 그래서 이 호우명 그릇이 발견되게 되면서 이제 고구려가 신라의 도움을 요청한 거를 받아줬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호우명 그릇은 기억해둬야 돼. 그림 자체를 다 기억해야 돼. 그릇. 자, 이렇게 광개토대왕이 너무 정복정쟁을 많이 한 나머지 즉위한 지 20년 만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었던 장수왕이 즉위를 하게 돼. 이 장수왕 때 고구려가 제대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 장수왕의 이름은 거련이라고 불러요. 거련. 그래서 거련이 20살의 나이에 즉위를 하게 됐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 장수왕은 즉위하고 나서 자신의 아버지인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르고자 세웠었던 게 광개토 대왕 릉비야. 그래서 이거를 지금의 만주 벌판에다가 세웠었던 거지. 그래서 만주 지역에 세워진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광개토대왕 릉비 물어봤을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장수왕 물어보는 건지 광개토대왕 물어보는 건지 조심해야 돼. 광개토대왕 릉비 딱 뚫어놓고 나서 이 왕의 업적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광개토대왕으로 가야 되는 거고, 광개토대왕 릉비를 설립한 사람의 업적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장수왕으로 가야 되는 거야. 요걸로 선생님들 많이 낚시하니까 그거 알아둬야 돼. 자, 이렇게 해놨어. 장수왕은 지금 딱 자기가 느끼기에 오랫동안 고구려 국내성에서 귀족들의 세력이 너무 커지고 이거 견제도 하면서 밑에 있었던 백제 신라도 견제를 하고 싶었었던 거야. 그래서 이때 추진했었던 게 남진 정책이었어.
남쪽으로 진출하는 남진 정책을 하게 되고 그거의 일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이거를 평양성으로 옮기게 돼. 그래서 수도를 옮기는 걸 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게 됐었던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렇게 평양성으로 천도하게 되니까 백제 신라가 무섭잖아. 그래서 얘네끼리 동맹 하나를 맺게 되는데 그거를 나제 동맹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신라에는 누르찌가, 백제에는 비유왕이 이때 당시 나제 동맹을 맺게 됐었던 거지.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장수왕은 남진 정책의 일환으로 이게 427년에 옮기고 나서 이제 472년에 남진 정책의 일환이 백제를 공격하고 신라를 압박하기 위함이었거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백제를 공격하게 돼. 백제를 공격하게 되면서 백제 수도였었던 한성을 함락할 수 있게 됐었던 거야. 알겠지? 한성 함락하게 되고 이 한성 함락으로 당시 이때 계로왕이 전사를 하게 돼. 계로왕을 잡아서 죽이거든. 그 죽였었던 장소가 아차산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 사료에 아차산이 나오면은 장수왕 때 계로왕을 전사시켰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싸움으로 백제의 계로왕이 전사를 하게 되고 백제는 수도의 한성이 함락되게 되니까 다른 곳으로 천도하게 되는데 그곳이 지금의 공주 지역에 있는 웅진이다라고 보는 거지. 그럼 이 계로왕 전사에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사료 중 하나는 이 계로왕 전사의 일조에 썼던 승려 한 명이 있어. 그게 바로 도림이라는 승려야. 그래가지고 이 도림이라는 승려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알아둬야 돼. 계로왕이 바둑을 되게 좋아했었대. 그래서 장수왕이 백제 함락시키고자 도림을 보내서 계로왕과 친해지게 만들고 그 친해지면서 도림이 계로왕이 백제의 기밀이라는 이런 걸 도림한테 이야기를 해줬대. 그래서 도림이 돌아가서 장수왕한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니까 장수왕도 지금 남쪽으로 진출을 했잖아. 진출하게 되니까 자신의 업적이 너무 커. 그래서 충주 지역에다가 고구려비 하나를 세우는데 그걸 충주 고구려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로는 중원 고구려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볼게. 강제토 대항명비를 설립했을 때는 지금 수도가 국내성이야 평양성이야? 이때는 이거 진짜 더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뭔 말인지 알겠지? 광개토 대항비 평양성 충주고구려비 이거 알아둬야 돼. 예. 그래서 여기는 만주, 충주는 조금 전주 위쪽에 있는 충북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충주 고구려비다. 그리고 장수왕 시기 때는 이 고구려의 막강을 볼 수 있었던, 국제적으로도 볼 수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남북조 동치 외교야. 중국에 남조와 북조가 있었어. 얘네가 사이가 뒤지게도 안 좋아요. 이제 중국에 여기는 여기 남조가 있었고 북조가 있었거든. 이제 북조 애들은 오호구라는 오랑캐 애들이었고 남조 애들은 원래 중국에 있었던 한족 애들이었었어. 근데 이 남조 애들이 북조에 오랑캐 애들이 내려오게 되면서 얘네가 남쪽으로 이주를 하게 됐었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남조와 북조는 사이가 안 좋게 됐었는데 어느 날 이제 장수왕이 남북조랑 동치외교 하겠다고 남조 사신단과 북조 사신단을 나란히 앉혀놓게 됐었던 거야. 그러니까 남조 사신단과 북조 사신단이 장수왕한테 항의를 하게 되니까 그래 꼬우면 우리랑 붙던지 하면서 남북조의 사신단을 닥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남북조 동시외교다. 근데 이게 주의한 것 중 하나가 잘 생각해보면은 봐봐 광개토 대항 때부터 장수왕 시기 때까지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었지. 그래서 전쟁을 계속하면 귀족들 입장에서 좋진 않아. 왜냐면 얘네가 재산을 쌓으려면 백성들이 세금을 정말 잘 내줘야 되거든. 근데 세금 내줘야 될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동원되고 있어? 전쟁에 동원되고 있잖아. 그러면 전쟁에 동원되고 있으니까 필요한 물자를 왕이 누구한테 뜯어갈까? 귀족들한테 뜯어갈 거야. 그럼 그 귀족들은 뜯어갈 테니까 얘네들 보상책을 줘야겠지. 그럼 문화적으로 고구려가 군사력을 셌더라도 남북조보다 문화력은 떨어져. 그럼 문화력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보상을 받아야 돼. 귀족 애들은. 그 보상을 남북조 동시외교를 통해서 받은 문화적인 이제 물품이나 이런 걸로 보상책을 해줬었던 거야. 그래서 귀족 애들을 다스리고 조금 안정화시키게 만들었었던 게 이 남북조 동시외교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백제로 넘어갈게요. 백제. 백제 건국.
백제는 이제 온조라는 사람이 건국을 하게 됐었어. 근데 이 온조의 아빠는 주몽이었지. 주몽이었는데 이 온조의 엄마는 소선호야. 소선호가 주몽이랑 재혼해서 고구려 알맞게 세워놨더니만 갑자기 부여에서 다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하니까 그래 너 다음으로 내 태제자라고 하니까 소선호가 화가 나서 아유 아들아 내가 한 번 나라 만들었으니까 두 번은 쉽겠지. 그래서 온조랑 그의 아들이었었던 비유랑 같이 이렇게 내려오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었고 만들었었던 게 백제라는 나라였었다. 그래서 수도는 한성 혹은 위례성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됐었던 거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은 얘때 있었던 게 우리 여러 나라 시기할 때 여기에 있었던 나라 어느 나라였어? 사만 중에 여기에 위치해 있었던 나라 어느 나라였어? 사만 중에 마한이었었지. 그래서 마한 세력과 연대했고 온조 세력이 연대해서 요 백제를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백제 성장을 살펴보면은 백제는 3세기 고이왕 시기가 딱 오게 돼. 고이왕 시기 때 내치를 정비를 하게 되는데 고이왕은 율령을 일단 반포를 합니다. 법체계를 반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관등제를 정비를 하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16관등제인 거지. 16관등제를 정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육자평 제도를 이때 만들게 되는 거야. 육자평 제도 알겠지? 그 중에서 뭐 내신자평, 내두자평, 위사자평, 병관자평 이런 식으로 육자평 제도가 있는데 이게 후에 거기 이제 내신자평이라고 있을 거야. 이 내신자평이 이제 고이왕 이후에 요게 상자평이라고 해서 자평들의 대빵 역할도 같이 하게 됐었다. 요것도 같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관등제를 만들고 좌평제도를 만들었잖아. 이 외에도 지금 신하들의 신분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만들었었던 게 공복이야. 공복을 제정을 해서 신하들의 입는 관복 색깔을 이제 색깔별로 나눴었던 거지. 그래서 3색으로 나누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자색, 비색, 청색, 자비청 이렇게 나눴었던 거지. 있지? 그리고 이 마한 지역에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목지국을 이때 병합을 하게 되면서 한강 지역을 온전히 차지하게 됐었던 거야. 삼국의 전성기를 딱 보는 기준 중 하나가 한강을 바탕으로 영토 확장을 했냐 안 했냐 요걸 보게 되는 거거든. 그럼 고이왕 때 이미 한강 지역을 다 차지를 했지. 그래서 백제가 이 한강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전성기를 맞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맞이했었던 게 4세기 근초고왕 시기인 거지. 근초고왕은 왕에 올라서 실시했었던 게 부자왕위 세습을 이때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왕권을 바탕으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을 해서 남아있었던 마한 지역 세력들을 싹 다 복속을 시켰었던 거지. 이렇게 복속을 시키게 되니까 고구려에 누가 시비를 걸었었던 거야? 고국 원왕이 시비를 걸었었던 거지. 그래서 고국 원왕과 평양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었다. 이 고국 원왕이 평양선 전투 승리를 바탕으로 이제 근초고왕 시기 때는 외교적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여기에 동진이라고 있어. 그래서 동진과 교역하게 되고 플러스적으로 일본과도 교역하게 됐었던 거야. 그리고 이를 잘 보여주는 이제 문화재 하나가 있는데 유물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칠지도라고 부르는 거야. 7개의 가지가 있는 칼이다라고 해서 칠지도라고 부르는 거지. 이 밖에도 이제 학교에서 이거를 요즘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고 안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계셔. 그래서 산둥반도를 진출하게 되고 요서 지역까지도 진출하게 됐었다. 산둥반도가 어디냐면은 우리 지도 보면 여기 하나 툭 튀어나온 데 있지. 중국 쪽에 툭 튀어나온 데가 하나 있어. 그래서 거기를 산둥반도라고 부르고 지금 여기 랴호어강이라고 불렀었다고 했잖아. 여기 랴호어강 있으면 랴호어강의 동쪽을 요동, 서쪽을 요서 지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랴오강의 서쪽인 요서 지역까지 진출했었다라는 중국 기록은 있는데 우리나라 기록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면 되고, 그러면 이 근추광도 자기가 하기에 너무 잘났잖아. 그래서 고응을 시켜가지고 나에 관련된 역사사나 편찬을 해서 서기를 편찬하도록 시켰었던 거야. 근데 이건 지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삼국사기야. 근데 그게 고려시대 중기거든? 그럼 고려 중기 이전에 있었던 역사서는 지금 존재하네? 안 해. 그거 존재했으면 니네 더 큰일 났어. 왜냐면 그 기록이 남아있으면은 공부할 게 더 많잖아. 고대사 쪽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근초광 죽고 그의 아들이었었던 근구서왕 즉위하고, 그리고 그가 죽고 침류왕의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침류왕 시기 때는 지금 동진을 통해서 불교를 공인을 할 수가 있게 돼. 그래서 불교 공인. 이 일을 도와줬었던 게 동진 승려였었던 마라난타였었던 거야. 마라난타. 그리고 침류왕 이후에 이제 장수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 남진 정책을 하게 되니까 비유왕이 여기서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나제 동맹을 맺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신라의 율지랑 맺게 됐었던 거지. 하지만 이러한 비유왕의 노력에도 그게 실패하게 되면서 계로왕이 즉위를 하게 되고, 결국엔 계로왕이 뭐였지? 하나 뺏기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계로왕 때 요거 말고 하나가 더 나와. 이때 당시에 중국에는 북이라고 있었거든? 그 북이한테 사신단을 보내면서 국서를 보내. 북이에 국서를 보내서 고구려를 견제할 시도를 했었어. 근데 이게 실패로 돌아갔었던 거야. 국서 내용을 보면은 저 북쪽에 있는 또라이 새끼가 귀족 애들 숙청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국서로 보내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저거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 같이 견제해서 고구려 족칩시다라고 보냈었던 거지.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 장수왕이 지금 계속해서 정복 활동하게 되니까 남북조 동시외교의 이유 중 하나가 귀족들을 조금 완화시키고, 얘네가 뿔난 거를 완화시키려고 하려고 했었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완화를 하려고 해도 말을 안 들어먹는 귀족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걔네들을 다 죽여보고 수청을 하고 그랬었대. 그거를 이제 계로왕이 보냈었던 국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때 이제 남진 정책을 했었던 게 427년이거든. 근데 백제를 공격했었던 게 472년이야. 그럼 그 공백이 거의 50년이지. 그럼 그 공백 50년 동안 장수왕은 고구려 내부에서 귀족들을 숙청하고 견제하는 정책을 했었다라고도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 계로왕은 결국엔 죽잖아.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었던 문주왕이 급하게 즉위를 하게 되고 웅진으로 이때 천도를 하게 됐었던 거야.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그리고 문주왕은 이때 당시 좌평 세력한테 죽게 돼. 그러니까 일본에 있었던 동성왕이 급하게 즉위를 하게 됐었던 거지. 동성왕은 이러한 계속해서 커지는 고구려 세력을 견제하고자 이제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게 되는 거야. 이걸 맺었을 때가 누구였냐면 신라의 소지마리간이랑 맺게 됐었던 거지. 알겠지? 근데 동성왕도 좌평 세력한테 죽어요. 그래서 그의 동생이었었던, 그의 형이었었던 무령왕이 즉위를 하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무령왕이 실시했었던 게 22담로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백제의 행정 지방행정 체제야. 그래서 22담로에다가 원래는 귀족이나 아니면 자기의 신하들을 파견했었는데 지금 앞서 있었던 선대 왕들이 다 좌평 세력에 의해서 죽게 되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을 못 믿겠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핏줄이었었던 왕족을 이때 파견을 하게 됐었던 거지. 이렇게 왕족 파견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내치를 완성을 했었어. 근데 이 무령왕릉 때는 이 22담례 왕족 파견 말고도 가장 유념 있게 봐야 되는 게 무령왕릉이에요. 무령왕릉이고 이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이야. 그래서 이 벽돌 무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령왕 시기 때
지금 백제가 아무리 쓰러졌어도 중국 애들이랑 교역을 했나 안 했나 확인을 못 했는데 이 벽돌 무덤을 통해서 남조랑 교역했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백제는 계류왕 때 계류왕이 전사당하게 되고 그리고 수도도 함락돼서 쓰러지나 싶었지만 그래도 선대왕 3명이 내치를 잘 만들게 되니까 이를 성왕이 이어받게 되고 성왕시기 때 다시 한 번 더 백제는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성왕은 즉위를 해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있는 웅진 지역은 산 지역이다. 산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좁으니 넓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었던 거야. 그래서 성왕시기 때는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곳이 사비성이었었어. 지금의 부여에 존재를 했었던 거야. 알겠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비성 부여는 되게 평야지대야. 근데 나라를 지킬 때 평야지대는 좋지는 않아. 왜냐면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빵꾸 딱 뚫려준 거잖아. 무조건 산이나 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있지만 성왕이 우겨갖고 사비성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국호를 남쪽에 있는 부여다라고 해서 남부여로 바꾸게 되는 거야. 자, 온조. 우리는 부여의 뿌리다라고 온조가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온조는 나라를 세울 때 자기는 고온조가 아니라 앞으로는 부여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자기는 성을 부여시로 바꾸게 돼. 부여시로. 그래서 이제 백제의 왕들은 다 부여시야. 그래서 막 근구수왕도 막 부여근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근구수 막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부여이긴 부여인데 부여는 북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남쪽에 있는 부여다라고 해서 남부여로 이때 계칭을 하게 됐었던 거야. 그리고 중앙관청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중앙관청이 22부로 확대를 하게 됐었던 거야. 알겠지? 그럼 그 중에서도 여기가 10부와 12부로 나뉘게 돼. 요거는 중앙 내치, 중앙을 보는 거고 지방을 관리했었던 관청을 이제 12부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10부와 12부로 나누게 됐었다. 요것만 알아두면 되고 그리고 행정체제를 5부 5방으로 바꾸게 되는 거야. 행정체제를. 성왕은 이렇게 딱 내치를 완성시키고 나서 선왕 때 어떻게 보면 내치가 거의 다 완성된 상태에서 여기까지 딱 해놓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복수야. 그래서 신라와 연합해서 한강을 공격하게 돼. 그러면서 한강을 함락하게 됐고 남쪽은 백제가 갖게 되고 북쪽은 신라가 갖게 됐었던 거야. 근데 백제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원수였었던 고구려를 족치겠다고 북쪽으로 향하려고 했었는데 고구려가 신라한테 밀서를 보내게 되는 거야. 신라야,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라고 해서 신라의 진흥왕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고 신라가 뒤통수 치고 배신을 하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신라의 배신으로 인해서 한강 함락이 취소가 되게 됐었던 거지. 그래서 화가 났었던 성왕이 신라의 진흥왕과 한판 붙게 되고 그 붙었었던 장소가 지금의 옥천 지역에 있었던 관상성 전투인 거야. 여기 옥천에서 있었던 거 기억해둬야 돼. 사료에서 관상 전투 옥천 지역 많이 나와. 알겠지? 옥천 지역. 내가 거기 사료에다가 형광펜 해놨어. 근데 보긴 봐봐. 그래서 옥천 지역에서 전투를 펼치게 되는데 결과를 보면은 이때 성왕이 전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백제가 딱 부흥기로 올라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나 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하락의 길을 가게 됐었던 게 이 성왕 때 일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다음에 신라 되려나? 일단은 진흥왕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지우고 다시 할게. 신라를 건국했었던 사람은 박혁거세야. 박혁거세고 이 박혁거세가 수도를 금성에서 경주에서 신라를 건국하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정치 체제를 보면은 지금 신라의 위치가 경주 이쪽이지. 그럼 여기는 삼안 중에서 어디가 위치했었던 곳이야? 진안. 그치, 진안. 그래서 진안과 더불어서 박혁거세 세력이
연대에 서 있었던 게 신라다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 박혁거세가 기존에 있었던 세력과 연합해서 만든 게 신라잖아. 근데 박혁거세 세력이 그만큼 세지는 않았나 봐. 그래서 박혁거세를 왕으로 호칭을 안 하고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거서관이라고 호칭을 했었던 거야. 거서관. 그래서 신라의 왕후 변천사를 알아야 되거든. 거서관 다음에 뭐였었냐면 차차욱이라고 불러. 그 다음을 부르는 게 이사급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으로 부르는 게 마리깐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신라라는 호칭은 이때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은 서라벌. 그렇지. 그리고 사로국이라고 호칭을 하는 거야. 그러면 보통 서라벌, 사로국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러면 초기 신라를 뜻하는 거야. 알겠지? 사료 내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딱 내고 물어볼 때 서라벌, 사로국 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신라를 호칭을 하는 거, 초기 신라를 호칭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신라의 성장을 가보면은 이때 이제 신라는 5세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왜냐면 얘의 지형을 보면은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산맥이 있어. 태백산맥. 그리고 좀 나가려고 하다 보면 여기 가야 있고, 얘네 완전 뒤쳐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화적으로 받기도 힘들어요. 얘네가 이렇게 구석탱이만 있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되지? 경계심이 심해.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이야. 그래가지고 얘네는 상대적으로 고구려, 백제보다 문화적으로 늦고 성장세도 늦었었던 거야.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장한 게 5세기였던 거지. 5세기 때 이제 뇌물 마리깐이 즉위를 하게 됐었던 거야. 뇌물 마리깐. 이 마리깐은 딱 등장을 하고 나서 일단 신라는 박혁거세가 세웠잖아. 근데 박혁거세가 세웠지만은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잡고 있었어. 근데 이거를 뇌물 마리깐 시기 때 김씨만이 왕위 세습을 하게 됐었던 거야. 그리고 마리깐이라는 호칭을 이때 사용을 하게 됐었던 거지. 이 마리깐은 대군장이라는 뜻이거든. 마립이 뭔 뜻이냐면 대청마루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대청마루가 뭐냐면 너희가 솟아오르는 봉오리 있지, 산들마다. 그치? 여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대표야. 그 대표를 잇는 사람을 마리깐이라고 부르는 거야. 대표를 이어서 그 대표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마리깐인 거지. 여 간자가 우두머리 간자거든. 그러니까 이 대청마루, 마립을 잇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마리깐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대군장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김씨 왕이 세습을 하게 됐었어. 그런데 그거 바탕으로 이때 진안 지역을 다 정복을 하게 되거든. 그럼 신라도 어느 정도 힘은 세졌잖아. 근데 고구려, 백제는 미치지 못했었던 거지. 그래서 이때 누가 쳐들어와? 백제의 침공. 그래서 고구려의 원병을 요청하게 됐었던 거야. 이 고구려 원병 요청으로 인해서 이제 신라가 도움을 받게 되고, 이거에 대한 결과로 고구려가 내정 간섭을 하게 됐었던 거지. 그래서 그 내정 간섭의 일환으로 뇌물마리깐 다음 왕이 뇌물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그의 사촌 조카 볼모로 끌려갔었던 실성이 왕에 오르게 됐었던 거지. 그러니까 실성은 자기가 여기서 왕에 오른 거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룰지를 첫째였었는데 뇌물마리깐의 둘째, 셋째를 고구려와 일본에 유배를 보내게 됐었던 거야. 그래갖고 당시에 이제 이 실성이 뇌물마리깐 첫째 아들이었던 룰지가 너무 자기의 사위로 맞아들였었는데 백성들에 대해서 평판이 좋으니까 고구려를 보내서 죽이려고 했다. 오히려 거기서 고구려군의 뒤통수를 맞고 실성이 죽고 그의 아들이었었던 룰지가 고구려의 도움으로 즉위를 하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룰지마리깐이 이때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룰지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엔 자기 뇌물과 자기 사이에서 그 실성에 대한 비극이 일어났었던 게 김씨 왕위 세습이어서 그렇다. 그러니 이 김씨 왕위 세습에서 자기 한술 더 떠서 부자 왕위 세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고구려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고, 자기도 고구려가 계속해서 내정 간섭하는 거 싫으니 백제랑 연대해서 고구려 견제하겠다 해서 이때 납제 동맹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백제 누구랑 했냐면 비유왕이랑 하게 됐었던 거지. 그리고 하나 더, 룰지마리깐 때 불교가 수용되게 돼. 이걸 수용해줬었던 게 고구려에 무코자라는 사람이 이제 신라의 불교를 전파해줬었던 거야.
그럼 이때 불교가 수용된 건데 신라의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이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소지. 소지 때는 결혼 동맹 맺었었던 거야. 누구랑? 백제 누구? 동성. 알겠지? 이거 동성 외울 때 남자잖아. 남자끼리 결혼했다. 그러면 그렇게 외워. 알겠지? 소지랑 동성의 소지나 아니면 동성의 아들, 딸이 있을 거란 말이야. 걔네들이랑 결혼시킨 건데 그냥 동성이니까 동성의 연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외우면 돼. 결혼. 그래서 얘네 바탕으로 해서 이제 6세기가 됐어. 6세기가 되고 나서 이제 신라도 내치가 잘 됐잖아. 그래서 지지왕이 즉위를 하게 돼. 지지왕 시기 때부터 우리가 아는 신라가 등장을 하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신라라는 호칭과 함께 이제는 왕이라는 호칭도 같이 사용하게 됐었던 거지. 그래서 지지왕이 생각하기에는 이때 당시 신라의 풍습 중에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어. 이거 왜 해야지? 그냥 노동력만 없애고 그냥 의미 없는 짓거리다 라고 생각해서 순장을 폐지시키고 그리고 우경을 이때부터 보급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우경이 뭐냐면은 이때 소를 이용한 밭갈이거든. 이렇게 땅이 있을 거란 말이야. 땅이 있으면은 이제 소를 이용해 가지고 소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거를 엎어줘야 돼. 이미 여기 위에 있는 땅들은 작년 농사로 인해서 영양분을 다 빨아먹었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흙이랑 바꿔줘야 되거든.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칙칙칙 치면서 쟁기 딱 하면서 얘 뭐 밭갈도록 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우경을 보급하도록 시킨 거지. 그럼 우경이 보급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면적도 넓어지게 되고 농사도 더욱더 크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농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물이지. 물이기 때문에 이 우경이 보급되면서 수리시설도 같이 이제 늘어나게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지지왕 시기 때 우산국을 복속을 하게 돼. 지금의 울릉도지 이거를 하게 시켰었던 사람이 이사부한테 명령을 했었던 거야. 이사부. 그래서 이 우산국 사람들이 사자를 무서워했는데 우산국이 지금 울릉도잖아. 울릉도에 안개가 되게 많이 껴. 그래서 일부러 사자 모양의 그런 탈을 만들어가지고 사자의 쪽 흉내를 냈었던 거야. 그래서 우산국 사람들이 무서워서 항복을 했대. 그리고 나서 이 우경이 보급되고 나서 그럼 쌀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야. 그걸 거래하는 시장들이 또 나오겠지. 그래서 시장이었었던 동시가 설치되게 되고 이 동시를 관리했었던 관청을 동시전이라고 불러. 그래서 동시전도 같이 운영을 하였었다라고 보는 거지. 그 다음에 법흥왕. 법흥왕을 보면은 이제 법흥왕께서 즉위를 하셨어. 법으로 흥한 왕이다라고 해서 법흥왕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법흥왕 시기 때는 율령을 반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불교가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되게 돼. 불교가 공인. 근데 이 불교 공인할 때 가장 큰 공을 세웠었던 게 이차돈이 순교를 해왔었지. 그래서 이차돈 순교비가 이때 세워지게 됐었던 거야. 그리고 이렇게 율령 반포하고 불교 공인을 통해서 왕권이 강화됐었고 또 하나 더 관등제 이때 정비를 하게 됐었던 거야. 관등제. 백제는 몇 관등제였어? 16관등제였지. 이제 신라는 17관등제야. 17관등제고 또한 공복도 제정을 하게 돼. 백제 몇 개? 색 몇 개? 3개. 신라 4개야. 자색, 비색, 청색, 황색. 백제만 4개야. 알겠지? 백제만 3개야. 신라는 4개고 거의 너희가 배울 거는 그 뒤에 배우는 건 거의 다 4개야. 그래서 자비청왕 해서 17관등제와 공복을 제정하였었다. 그리고 이 법흥왕 시기 때 왕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이제 당시에 화백회의가 열렸었잖아. 화백회의는 6명의 대등이 모여서 하는 걸 화백회의라고 부르거든. 이게 만장일치제야. 그럼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화백회의가 안 끝나요. 근데 왕이 딱 거기 가서 보고 있는데 내가 속된 말로 저 새끼들 하는 걸 지금까지 봐야 되나? 라고 해서 야 니네 대등 중에서 한 명 대표 정해가지고 회의 내용 나한테 보고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대등주 중에서 대빵이다 라고 해서 상대등이 이때부터 나오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상대등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군사와 관련된 병부를 이때 설치를 하게 됐었던 거지.
알겠지? 그래서 버프화 시기 때 영토 확장도 하게 되는데 그 영토 확장의 일환으로 금강가야를 정복하게 돼. 요게 532년이야. 근데 이거 볼 때 같이 봐야 되는 게 이 금강가야 정복했을 때 신라의 장수가 이사부였고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금강가야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의 이름이 김구해야. 시험 문제에서 금강가야라고 선생님들이 잘 안 주고 김구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김구해가 신라에 항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 버프왕 시기 때 금강가야를 복속시켰구나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왜 뭐라고? 누구라고? 금강가야 누구? 김구해. 알겠지? 너 안 적었길래. 적었네요. 적었어? 오케이 미안. 자, 그 다음에 진흥왕으로 넘어가서 진흥왕은 이제 7살의 나이에 즉위를 했어. 근데 앞에 뭐 지증왕도 그렇고 버프왕도 그렇고 나라 내치 잘 만들었네. 나는 정복 활동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는 만들어야겠지라고 해서 불교 진흥 정책을 이때 펼치게 됐었던 거지. 그거의 일환으로 이때 막 자기가 꿈을 꿨는데 용이 딱 하면서 손 잡고 땅으로 꺼졌대. 땅으로 막 들어갔대. 그래서 그 용을 통해서 용이 땅으로 꺼진 곳이다라고 해서 황룡사라는 절을 이때 설립을 하게 됐었던 거야. 그리고 이 황룡사 안에 9층 목탑이 설립되어 있거든. 근데 이 9층 목탑을 설립했었던 거는 진흥왕이 아니라 당시에 선덕여왕 때 설립이 되게 됐었던 거야. 알겠지? 선덕여왕이야. 예. 그리고 이때 당시 화랑도라고 해서 요거를 정비를 하게 돼. 그리고 이 화랑도는 당시에 원강의 세속오개를 바탕으로 수련을 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정복 활동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백제랑 연합해서 한강유역 장악했지. 그래서 백제 한강유역 장악하고 백제랑 싸워가지고 관상선 전투를 하게 됐었다. 그리고 고구려랑 싸워서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진흥왕은 자신의 이런 업적 자체가 너무 대단해가지고 이제 4개의 순수비야 그리고 1개의 적성비를 세우게 됐었던 거지.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고구려군과의 승리를 기념하려고 만들었었던 게 지금의 단양 적성비야. 단양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세운 게 단양 적성비고 이 4개 적성비라고 해놨네. 순수비. 4개 순수비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가 북한산, 황초령, 그리고 마운령. 아니야, 나 기억할 수 있어. 잠깐만. 황초령, 마운령, 북한산. 갑자기 하나 기억이 안 나네. 황초령, 마운령, 북한산. 창녕, 척경, 맞아. 그래서 창녕 이렇게 있는데, 창녕은 척경비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근데 그 척경이라는 게 적혀 있는데, 그 척경비 딱 내용 읽어보면은, 당시에 신라의 고관들이 왔다라는 표현이 있어. 진흥왕이 왔다는 표현은 없는 거야. 근데 신라의 고관들이 왔다는 거는 왕도 같이 왔을 거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측한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척경비도 순수비에 들어가게 됐었던 거야. 그리고 진흥왕도 자기의 업적이 뛰어나다 보니까 거치부 보고 역사서 편찬하도록 시켰었던 거야. 그래서 사기 편찬하고 또한 이제 국사 미안. 국사를 편찬하고 또한 여기 가야 지역을 이제 진흥왕 시기 때 완전히 멸망시키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대가야를 복속시키게 됐었던 거지. 이 대가야 복속했을 때 했었던 장수도 이사부야. 알겠지? 응. 이 사람 오래 살아. 이사부. 장수왕이 20살 때 즉위해서 98살에 죽거든. 끝. 일단은 삼국시대는. 아직 통일 남았어. 네? 아직 7세기 남았어.